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야기의 보따리 한 알음 짊어지고 찾아왔습니다. 귀들 쫑긋 세우시고 이리 좀 바짝 다가 앉아 보시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경기도 광주 땅에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하늘을 찌르다 못해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는 꼬장꼬장한 영감님. 바로 김대감 댁 이야기 올시다. 옛말에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했지요. 그만큼 맵고도 짠 것이 시집살이라지만 이 김대감 댁 며느리인 신씨 부인의 시집살이에 비하면 다른 집은 아주 그냥 소꿉장난 수준이었답니다. 이 김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직 예조판서까지 지낸 양반이라 학식도 높고 집안의 재물도 넘쳐나는데 딱 하나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요. 집안에서 기침 소리 한번 하고 내뱉으면 마당 쓸던 머슴은 빗자루를 놓치고 부엌에 있던 참모는 국자를 떨어뜨리고 안방마님은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릴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집안에 살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것과 진배 없었지요. 그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셋째 아들의 처 며느리 신씨 부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달덩이같이 훤하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은데 이 고약한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더랬죠. 자, 사건이 터진 그날 아침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12첩 반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온갖 사내진미가 가득했지만 밥상머리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저리가라였습니다. 김대감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 넓은 대청마루에 감도는 것이라고는 오직 쟁그랑거리는 녹그릇 소리와 김대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지요. 김대감이 근엄한 표정으로 국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맑은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이 새벽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비는 정성으로 푹 고아낸 국이었지요. 김대감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후루 온 가족의 시선이 김대감의 입술에 꽂혔습니다. 며느리 신씨 부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손을 꼭 맞잡고 서 있었지요. 제발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기를. 그런데 국물을 넘긴 김대감의 미간이 확 구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짙은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끼, 이 괘씸한 거. 김대감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밥상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하얀 쌀밥 위로 벌겋게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시옵소서. 어찌 그러시옵니까? 며느리 신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란 작자는 아버지의 눈치 보느라 고개만 푹 숙이고 밥알만 세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지요. 김대감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내가 뜨거운 국을 좋아한다고 몇 번을 일렀더냐? 이건 국이 아니라 식어 빠진 맹물 아니더냐? 내가 나를 능멸해도 유분수지 감히 시애비 밥상에 이런 걸 올려. 여러분, 사실 그 국은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아니 이 김대감마님이 그냥 심사가 뒤틀려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분들과 바둑을 두다가 지셨는지 아니면 밤새 옆구리가 시리셨는지 아침부터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번엔 국이 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싱겁다고 난리요. 김치가 시면 시다고 타박 덜 익으면 분내 난다고. 타박, 도대체가 이 집구석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생이란 말입니까? 이쯤 되면 보통 며느리들은 서러워서 눈물 콧물 쏟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의 불호령이 한바탕 지나가고 씩씩거리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신씨 부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치마에 튄 국물을 툭툭 털어내고는 엉망이 된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에 가득 찬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같이 맑고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 신씨 부인은 안방에서 바느질 고리를 앞에 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님의 저 불같은 성정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힘으로 맞서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울고 짜봤자 내 속만 문드러질 뿐. 그렇다면 툭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신씨 부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아버님, 두고 보시지요. 제가 아버님의 그 높은 콧대를 아주 기분 좋게 꺾어드릴 테니.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지혜로운 며느리 신씨 부인의 반격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묘안으로 저 고집불통 호랑이 시아버지를 요리할 생각일까요?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첫 번째 작전, 다음 2장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딱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지난 장에서 우리 김 대감 영감이 아침 밥상을 냅다 뒤엎는 것 보셨지요? 국이 식었다고 생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잡아먹을 듯이 굴던 그 기세,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보통 며느리 같으면 친정 생각하며 눈물이 났겠지만 우리 신씨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님, 두고 보시지요. 하며 입술을 깨물던 그 여인 아닙니까? 김 대감은 그날 이후로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역시 기선제압이 중요해. 며느리년이 아주 납작 엎드린 걸 보니 내 위엄이 살았구나. 하며 사랑방에서 긴 담뱃대를 빨며 낄낄거렸지요. 하지만 그건 호랑이가 잠자는 코털을 건드린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터졌습니다. 김 대감은 점심때가 되자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어이, 며느리 있느냐? 점심상 들여오너라. 하고 소리를 쳤지요. 속으로는 어디 오늘도 국이 식었나 보자. 한 번 더 뒤엎어주마. 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라? 상위가 평소보다 너무 가볍습니다. 12첩 반상은커녕 그 흔한 김치 조각 하나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대감이 상위를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것이냐? 상위에는 달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 한 사발과 그 옆에 아주 작은 빈 접시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머리끝에서 불꽃이 확 튀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점심상을 들여오라 했지. 누가 새순물을 가져오라 했느냐? 지금 시아버지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담뱃대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김 대감이 일어섰습니다. 당장이라도 뺨이라도 한 대 올릴 기세였지요. 그런데 이때 신씨 부인이 아주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시옵소서. 이 상은 아버님께서 지난번 아침에 친히 주문하신 상이옵니다. 김 대감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물 한 사발에 빈 접시를 가져오라 했단 말이냐? 인연이 이제 미쳤구나. 그러자 신씨 부인이 고개를 들고 김 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난번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국이 식었다고 밥상을 뒤엎으시며 이 집구석에는 내 속을 뜨겁게 달궈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그 귀한 속을 가장 뜨겁게 달궈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길어왔사옵니다. 뭐야? 신씨 부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빈 접시는 아버님의 욕심을 담으실 자리옵니다. 사내진미를 차려드려도 화를 내시니 그것은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그 빈 접시를 보시며 아버님의 마음을 먼저 채우시는 것이 순서인 듯하여 그리하였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사랑방 안은 얼음물이 쏟아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대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자니 며느리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자존심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죠. 내 인연, 감히 시아버지를 가르치려 들어. 김 대감이 부들부들 떨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다니요, 아버님. 소부는 그저 효도를 다하려는 것뿐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뜨거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올린 정성이옵니다. 혹시 이 물도 식었다면 다시 끓여오리까? 김 대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속이 타들어가는 건 오히려 김 대감 쪽이었지요. 인연 봐라. 그래, 좋다. 내 말이 어디까지 맞나 보자. 하지만 명심해라. 내일 아침상에 고기 반찬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김 대감은 씩씩거리며 맹물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지요. 그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김 대감의 막힌 가슴을 쿡 찌른 모양입니다. 사랑방을 나온 신씨 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하인들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김 대감 영감이 누굽니까? 조선 제일의 고집불통 아니겠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내 내일은 반드시 전연을 무릎 꿇리고 말리라. 김 대감은 밤잠을 설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 대감은 며느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내리게 되는데, 얘야, 내일 아침엔 냄새는 나지 않되 맛은 천하일미인 고기를 가져오너라. 만약 냄새가 나거나 맛이 없으면 그땐 내 친정으로 당장 쫓아낼 줄 알아라. 아이고, 여러분, 냄새 안 나는 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구우면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할 테고 삶아도 육향이 날 텐데 이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지요. 과연 우리 지혜로운 며느리 신씨 부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의 억지를 어떻게 받아칠까요? 조선판 시아버지 길들이기 제3장 벌써 기대되시지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뒷이야기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에헤라,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우리 김 대감 영감이 드디어 심술의 끝판왕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냄새 안 나는 고기를 가져와라? 아니면 친정으로 가라? 이게 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이 소식을 듣고는 다들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집 며느리 이제 보따리 싸겠네. 세상에 냄새 안 나는 고기가 어디 있어? 생선도 비린내가 나고 돼지는 노린내, 소는 누린내가 나는 법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씨 부인이 누굽니까? 김 대감이 호통을 치고 나간 그 밤, 부인은 울기는커녕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가마솥을 꺼내고 잘 익은 노란 콩 한 가마니를 쏟아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어기영차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김 대감 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콩을 갈고 그 뽀얀 콩물을 가마솥에 부어 펄펄 끓였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찬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대감마님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웬 콩입니까요? 고기를 삶아도 모자랄 판에. 신씨 부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찾으시는 그 고기가 될 것이니. 드디어 해가 밝았습니다. 김 대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대청마루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어디 고기 냄새가 한 터럭이라도 나기만 해봐라. 당장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릴 테다.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사냥개 마냥 냄새를 맡으려 준비를 딱 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신씨 부인이 단아하게 차려입고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고기를 구우면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내가 진동을 해야 하는데 부인이 들고 오는 상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고기는 가져왔느냐? 김 대감이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씨 부인이 조심스레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상 위에는 녹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죠. 예,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냄새는 전혀 없으되 맛은 천하일미인 고기를 준비하여 싸웁니다. 김 대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녹그릇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얗고 네모난 두부 한 모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인연, 지금 나랑 장난하잔 것이냐? 이게 어찌 고기란 말이냐? 이건 콩으로 만든 두부 아니더냐? 김 대감이 당장이라도 상을 걷어찰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시옵소서. 이 두부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옵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 비린내가 없고 기름지게 볶지 않아 누린내도 없사옵니다. 오로지 땅의 정기와 농부의 땀, 그리고 저의 정성으로만 빚어낸 고기이옵니다. 김 대감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 궤변이로다. 이게 어찌 고기 맛이 난단 말이냐? 아버님, 백문이 불여의견이라 하였습니다. 우선 한 점 들어보시옵소서. 만약 고기보다 맛이 못하다면 소부 제 발로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가겠나이다. 신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오냐 맛없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젓가락을 들어 두부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입술에 닿는 감촉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혀끝에 닿는 맛은 갓 짜낸 우유보다 고소하며 목구멍을 넘어가는 느낌은 비단결보다 매끄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정성껏 갈아 만든 두부의 깊은 맛이 김 대감의 입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씨 부인은 두부를 만들 때 간수 대신 산속 깊은 곳에서 길어온 약수와 아주 귀한 천이염을 써서 간이 딱 맞는 것이 그 어떤 산의 진미 고기보다도 담백하고 깊은 맛을 냈던 것입니다. 김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라. 이 맛은 분명 두부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 사실은 콩즙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찌나 맛이 좋은지 김 대감은 저도 모르게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때문에 화를 낼 틈이 없었지요. 신씨 부인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고기는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입안에 냄새가 남지만 이 밭의 고기는 먹고 나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아지옵니다. 아버님의 고귀한 성품에는 피 흘린 짐승의 고기보다 이 청결하고 고결한 땅의 고기가 훨씬 더 어울리는 법이지요. 소부, 아버님의 품격에 맞추느라 참으로 고심하였사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게임 끝 아닙니까? 내 품격에 맞췄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품격이 낮아서 짐승 고기가 좋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김 대감은 두부 한 모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비우고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그래, 제법이구나. 과연 밭의 고기라 불릴 만하구나. 오늘은 내 특별히 내 정성을 봐서 넘어가 주마. 김 대감은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짐짓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귀끝은 발글에 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지혜에 다시 한번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셈이니까요. 사랑방을 나서는 신씨 부인의 등 뒤로 김 대감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년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저리 매울꼬. 하지만 맛은 참 좋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위기도 멋지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 대감 영감이 여기서 포기할 양반입니까? 오냐, 말로 안 된다면 이번엔 행동이다. 도저히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내주마. 김 대감은 다음 날 며느리 신씨 부인을 불러내어 마당 한가운데에 서게 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해괴망측한 물건 하나를 내미는데
얘야, 여기 구멍 난 항아리가 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붓는 게 아니라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가득 채워 내 방 앞에 가져다 놓아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물이 비어 있다면 그땐 각오하거라. 아이고, 어르신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니요. 이건 신선도 못할 일 아닙니까? 과연 신씨 부인은 이 말도 안 되는 밑 빠진 독을 어떻게 채울까요? 조선판 며느리 잔혹사, 아니 며느리 승리사, 제사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에이고, 세상에,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김대감네 며느리가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밤새 벌을 선다는 소문 말입니다. 쯧쯧, 저 영감탱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멀쩡한 독도 아니고 밑이 뻥 뚫린 독에 물을 채우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김대감은 사랑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씨구나 내일 아침이면 저 콧대 높은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리겠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김대감이 간과한 것이 두 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며느리 신씨 부인의 끈기요. 또 하나는 바로 그날 밤의 날씨였습니다. 그날 밤은 하필이면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다한 추위가 몰아닥친 날이었습니다. 입김을 불면 바로 고드름이 될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요. 신씨 부인은 10손가락이 꽁꽁 어는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깨진 독에 붓고 또 부었습니다. 촤르르 쏴 물을 붓는 족족 밑 빠진 구멍으로 다 새어나갔지요. 마당 바닥은 흘러내린 물이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갔습니다. 참모가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말렸습니다. 아씨,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요. 대감마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냥 못하겠다고 빌고 들어가시지요. 하지만 신씨 부인은 하얗게 언 입술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닐세. 아버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이니 반드시 내 힘으로 풀어야 하네. 신씨 부인은 왜 미련하게 물만 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매섭게 차가운 저 밤하늘의 기운을 믿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 새벽으로 갈수록 추위는 점점 더 맹위를 떨쳤습니다. 신씨 부인의 치맛자락에도 고드름이 매달릴 지경었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는 족족 빠져나가던 물이 밑바닥부터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구멍난 틈새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고드름이 되어 구멍을 막았고 그 위로 살얼음이 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밑바닥이 얼어붙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차오른 물은 매서운 추위에 다시 단단한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 달기 올 무렵 밑 빠진 독은 마침내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독이 비어 있으면 당장 호통을 쳐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문 앞에 놓인 항아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꼭대기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음으로 꽉 차 있었지요. 김대감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이게 귀신 조화 속이지. 어찌 밑 빠진 독에 물이, 아니 얼음이 가득 찬단 말이냐? 그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눈이 퀭한 신씨 부인이 다가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사옵니까? 분부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왔사옵니다. 김대감은 얼음 항아리를 만져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얼음 아니더냐? 내가 언제 얼음을 채우라 했느냐? 역시나 또 억지를 부리는 김대감. 하지만 신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물이 극도로 차가워지면 단단한 얼음이 되는 법이옵니다. 이 독은 밑이 깨져 그냥 물을 부으면 다 새어나가지만
이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기다리면 물이 스스로 단단해져 구멍을 메우고 독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러고는 김 대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님, 세상 이치도 이와 같지 않으런지요.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고 구멍이 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부어도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하오나 그 상처를 인내의 시간으로 차갑게 식히고 단단하게 여물게 하면 언젠가는 이 얼음처럼 빈틈없이 꽉 찬 마음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소부, 밤새 이 얼음을 얼리며 아버님의 마음도 이처럼 단단하고 온전해지시기를 기도하였사옵니다. 쿵! 김 대감은 마치 커다란 얼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이 바로 자신의 빈정상한 마음을 비유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며느리는 밤새 추위와 싸우며 시아버지의 비뚤어진 마음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김 대감은 차마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헛기침만 하며 애꿎은 얼음 항아리만 두드렸습니다. 거참, 날씨가 춥긴 춥구나. 독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쯧쯧, 밤새 고생 많았다. 들어가 몸 좀 녹이거라. 비록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했지만 이것이 김 대감식의 최대 사과이자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씨 부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그 속에 시아버지를 향한 깊은 뜻까지 담아냈으니 말입니다. 이 정도면 제 아무리 호랑이 시아버지라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요. 하지만 김 대감 영감의 고집이 여기서 완전히 꺾였을까요? 에이, 그러면 재미없지요. 그래, 이번엔 내가 졌다. 하지만 다음엔 어림없다. 이번엔 내 발로 뛰어서는 절대 해결 못할 문제를 내주마. 김 대감이 며칠 밤낮을 고민해서 준비한 세 번째 난관. 과연 신씨 부인은 또 어떤 기막힌 지혜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이야기는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제5장에서 다시 만나요. 에라디아 바람 분다. 어르신들, 이번엔 아주 제대로 된 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집불통 김 대감 영감이 드디어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어느 날 오후 김 대감이 마을 정자 밑에서 바둑을 두던 노인들에게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어찌나 지혜로운지.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다고 자랑을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내일 우리 집 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으니 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시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쌀 한 가마니면 장정 몇 명이 며칠 먹을 분량인데 이 수백 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이오? 김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냐,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겠지.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음식이 모자라 봐라. 그 망신을 어찌 감당할꼬? 집으로 돌아온 김 대감이 신씨 부인을 불러 쌀 한 가마니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얘야, 내일 마을 사람 100여 명을 초대했으니 이 쌀 한 가마니로 한 사람도 굶주림 없이 배불리 먹여보거라. 만약 음식이 모자라 내 체면을 깎는다면 그땐 정말 용서치 않겠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100명을 쌀 한 가마니로 밥을 지으면 기껏해야 한 그릇씩 돌아갈까 말까 한 분량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씨 부인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 아버님,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그날 오후부터 신씨 부인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인은 쌀을 씻는 대신 마을 안악들을 불러 모으더니 바구니를 하나씩 들려 산으로 들러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머니들, 지금 산천에 널린 게 보약입니다. 쑥, 냉이, 쓴바귀, 취나물, 향긋한 봄나무를 가득 캐오십시다. 신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돌며 싱싱한 나무를 한가득 캐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귀한 쌀 한 가마니를 빻아 고운 가루를 내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나물과 쌀가루를 넣고 푹 끓이기 시작했지요. 거기에 또 하나, 쌀의 일부는 미리 누룩과 섞어 하루 만에 마실 수 있는 단술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쌀을 밥으로 지으면 양이 적지만 술로 빚고 죽으로 끓이면 그 양이 10배,
20배로 불어나는 법이지요. 드디어 잔칫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김 대감은 마루 끝에 앉아 콧대를 높이고 있었지요. 어디 밥이 모자라나 보자. 그런데 웬걸요? 마당 가득 풍기는 향긋한 나물 냄새와 구수한 죽 냄새, 그리고 달큰한 막걸리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신씨 부인이 정성껏 차려낸 상에는 뽀얀 산나물 쌀죽이 한 그릇씩 놓였고 시원한 막걸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물로 양을 불린 죽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일품이라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별미로라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요. 심지어 술기운이 오르니 잔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죠. 쌀 한 가마니로 지은 밥이었다면 금세 바닥났을 텐데 죽과 술로 변신한 쌀은 먹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 최고 어른인 박 영감이 김 대감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 했습니다. 아이고, 김 대감, 요즘같이 살기 팍팍한 때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보약 같은 나물, 죽에 술까지 대접해주니 정말 고맙네. 대감의 인덕이 태산 같구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김 대감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감 만세, 신씨 부인 만세, 졸지에 인덕 높은 대감마님이 되어버린 김 대감은 얼떨결에 허허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남들이 칭찬을 해대니 화를 낼 수도 없었지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신씨 부인이 김 대감에게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마을 사람들이 아버님의 넓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돌아갔사옵니다. 쌀 한 가마니에 갇히는 그것을 밥으로 지어 혼자 먹을 때보다 이렇게 여럿이 죽으로 나누어 먹을 때 수만 배로 커지는 법임을 소부도 오늘 깨달았나이다. 그러고는 김 대감의 귓가에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곳간의 쌀은 쥐가 먹어치우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은 쌀은 평생 자라나는 법이라 하옵니다. 오늘 아버님께서는 100가마니의 쌀보다 더 귀한 민심을 얻으셨사옵니다. 김 대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 시작한 잔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값을 높여준 것은 물론 나눔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며느리에게 한 수 배운 꼴이 되었으니까요. 김 대감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나를 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면서 내 고집을 스스로 꺾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김 대감 영감이 여기서 오냐 내가 다 틀렸다 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 이번엔 마을 사람들 앞이라 체면을 세워준 셈 치마. 하지만 얘야, 집안일과 바깥일은 다른 법. 다음번엔 내가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가문 대 가문의 자존심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김 대감이 준비한 다음 미션은 바로 이웃 마을 라이벌 이판서 대과의 화초 대결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꽃을 살려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신씨 부인은 식물도 살려내는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조선 제일 지혜로운 며느리의 열전, 체육장에서 계속됩니다. 에헤라, 어르신들, 이번엔 정말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김 대감 영감님에게는 평생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옆마을에 사는 이판서입니다. 두 양반은 젊어서부터 과거 시험 성적부터 시작해 자식 자랑, 재물 자랑까지 안 해본 내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판서가 아주 고약하게 생긴 화분 하나를 들고 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어이, 김 대감, 자네 집 며느리가 그렇게 지혜롭다며. 그럼 이 화초 한번 살려보게나. 이건 서역에서 온 아주 귀한 천년화인데 내 정성을 다해도 시들시들하구먼. 만약 열흘 안에 이 꽃을 피워낸다면 내 자네에게 내 소중한 골동품 도자기를 주지. 하지만 꽃을 못 피우면 자네 그 아끼는 천석군 논을 내놓게나. 화분을 보니 참 가관입니다. 줄기는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졌고 잎사귀는 다 떨어져서 누가 봐도 내일 모레면 장례 치르게 생긴 죽은 나무 막대기였지요. 이건 누가 봐도 이판서가 김 대감의 논을 뺏으려고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 남자는 뭐니 해도 자존심 아닙니까? 고작 꽃 하나,
피우는 게 뭐 대수라고. 좋네. 내 당장 피워 보이겠네. 큰 소리는 쳤는데 이 판서가 가고 나니 앞이 캄캄합니다. 얘야, 며느리 있느냐? 큰일 났다. 김 대감이 며느리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며느리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죠. 하지만 신씨 부인은 그 말라비틀어진 화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마음을 알아주는 법이옵니다. 제가 한번 정성을 다해보겠나이다. 그날부터 신씨 부인의 기묘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꽃을 살리려면 물을 듬뿍 주고 비료를 줘야 하는데 부인은 화분을 그늘진 곳에 두고는 물도 아주 조금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밤마다 화분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댔지요. 아니, 우리 아씨가 드디어 정신을 놓으셨나? 나무 막대기에 대고 무슨 노래를 부른담? 김 대감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야, 이년아. 내 논천석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노래가 나오느냐? 물이라도 팍팍 줘라. 신씨 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 꽃은 너무 많은 간섭과 뜨거운 햇살 때문에 지친 것이옵니다. 사람도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속이 타버리듯 식물도 그러하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기다림과 평온함이옵니다. 드디어 약속한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이 판서가 마을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김 대감 댁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자, 김 대감, 내 논천석 받을 준비 다 됐네. 어디 그 죽은 나무 막대기 좀 보세나. 김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 아니 저게 뭐야.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커멓게 죽어가던 화초는 간데없고 주먹만한 분홍빛 모란꽃이 서너 송이나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나비들이 담장을 넘어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이 판서는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온갖 비료를 다 줘도 안 피던 꽃이 어떻게 열흘 만에? 신씨 부인이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판서 어른, 이 꽃은 비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이 부족했던 것이옵니다. 어른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 나머지 하루에도 수십 번 물을 주시고 햇볕을 쬐게 하시니 꽃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던 것이지요.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준 것뿐이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 김 대감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 꽃을 피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억지로 윽박 지르고 재촉한다고 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믿고 자리를 지켜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법이지요. 어르신들, 이거 정말 사이다 아닙니까? 며느리는 꽃을 살리면서 동시에 시아버지에게 제발 저 좀 그만 볶으세요 라는 말을 아주 품격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김 대감은 이 판서에게 도자기를 뺏어 들고는 어깨가 귓밑까지 올라갔습니다. 허허, 이 판서 잘 보았는가? 우리 집안의 가풍이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네. 자네는 아직 멀었구먼. 이 판서는 씩씩거리며 도망치에 돌아갔고 김 대감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 온 집안 하인들에게 고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집불통 김 대감 영감이 여기서 끝낼까요? 며느리가 꽃도 살리고 내 체면도 살렸으니 기특하긴 하다만 그래도 집안의 기강을 잡아야지. 이번엔 내 아들놈과 며느리의 부부 사이를 한번 시험해봐야겠어. 김 대감이 이번엔 아들 부부의 방에 아주 묘한 가짜 편지 한 장을 던져 넣으며 부부싸움을 유도하는데 과연 신씨 부인은 남편과의 불화라는 이 위험천만한 덫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며느리의 지혜가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제7장에서 그 흥미진진한 부부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에헤이 여러분, 이번엔 김 대감 영감이 정말 치사함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지난번 화초 대결에서 지고 나니 배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 그년이 머리 좀 굴린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오냐? 이번엔 내 서방이랑 한바탕 싸우게 만들어주마.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아무리 똑똑한 년이라도 정신을 못 차릴 테지. 김 대감은 깊은 밤 몰래 사랑방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간드러지는 글씨체로 연애편지 한 장을 썼지요. 달 밝은 밤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잠을 못 이루나이다. 뭐 이런 낯뜨거운 내용이었죠. 김 대감은 이 편지를 아들 방 문틈에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씨 부인에게 몰래 보낸 것처럼 꾸민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아들 김도령이 마당으로 나오다 그 분홍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김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 부인에게 누가 이런 망측한 편지를? 아니, 부인이 평소에 밖으로 돌더니 혹시? 평소 마음이 여리고 귀가 얇던 김도령은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신씨 부인 앞에 편지를 내던졌지요. 부인, 이게 대체 누군가 보낸 편지란 말이오? 내 부인이 외간 남자와 연정을 주고받다니. 내 가문 망신이라 살 수가 없소. 신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불호령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어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는 김 대감이 어디 싸우나 보자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다 읽은 신씨 부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화를 내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글씨체를 자세히 보십시오. 누굴 닮지 않았습니까? 글씨체, 지금 그게 문제요. 누가 부인을 사모한다지 않소. 서방님, 이 획을 그는 법과 끝을 맺는 모양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힘차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글씨체는 바로 우리 아버님 김대감마님밖에 없사옵니다. 뭐요? 아버님이 이런 연애 편지를? 김도령은 멍청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곧장 편지를 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엿보던 김 대감은 깜짝 놀라 짐짓 기침을 하며 앉았지요. 신씨 부인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김 대감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소부, 오늘 아버님의 깊은 사랑에 감복하였사옵니다. 김 대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랑이라니? 신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 밝은 밤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아버님, 아버님께서 며느리인 저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문틈에 끼워두셨다니요. 아들이 부인을 더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연애편지 형식을 빌려 가르침을 주신 것 소부가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김 대감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자기가 쓴 게 맞다고 하자니 며느리한테 연애편지 쓴 꼴이 되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이 들통날 판이었지요. 신씨 부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우리 부부 금슬이 더 좋아지라고 이렇게 밤잠을 설치며 시를 써주셨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 편지는 저희 가문의 가보로 삼아 대대손손 물려주겠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담 너머로 듣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김 대감님,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시네. 시까지 써주시고. 졸지의 며느리에게 시 써주는 다정한 시아버지가 되어버린 김 대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 너희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과연 내 며느리로다. 내 속뜻을 어찌 그리 잘 아느냐. 김 대감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무덤을 내가 팠구나. 이 며느리는 정말 귀신보다 무섭다. 그날 밤 아들 김도령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부인,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아버님의 깊은 뜻사실은 장난질이었지만요.
오해하고 부인을 의심하다니. 앞으로는 어떤 풍파가 와도 부인을 믿겠소. 신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우리 부부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간질하려던 덫을 가문의 갑오로 바꿔버리는 이 지혜. 김 대감은 이제 며느리라면 아주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 영감님이 여기서 끝낼까요? 부부 사이도 안 통한다면 이번엔 돈이다. 재물 앞에서 장사 없지. 며느리에게 아주 큰 재산을 맡기고 거기서 단돈 한 푼이라도 비면 당장 쫓아낼 구실을 만들 테다. 김 대감이 이번엔 집안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내주며 아주 위험한 함정을 파는데 과연 신씨 부인은 이 황금의 유혹과 계산의 함정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조선판 며느리의 경영학 제8장에서 그 통쾌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헤라, 어르신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집안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곳간 열쇠 꾸러미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우리 고집불통 김 대감 영감이 이번에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허허, 요 똑똑한 며느리년이 말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통하니 이번엔 돈을 맡겨보자. 곳간을 열어주면 분명 제 배를 채우려 들거나 계산이 틀려 허둥지대겠지. 그때를 노려 당장 쫓아낼 빌미를 잡는 거야. 김 대감은 며느리를 불러 묵직한 쇠열쇠 꾸러미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한 달간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거라. 곳간의 곡식이며 돈괴의 엽전이며 단 한 푼이라도 빈다면 그건 내가 가문을 도둑질한 것으로 알겠다. 알겠느냐? 어이구, 여러분, 이건 살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독이 든 성배를 주는 격입니다. 김 대감은 미리 사람을 시켜 곳간에서 쌀열 가마니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숨겨두었거든요. 시작부터 마이너스, 즉 빚을 지고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신씨 부인은 곳간 문을 열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쌀열 가마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단박에 알아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님, 쌀이 비옵니다 하고 소리를 높였겠지만 우리 신씨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비어있는 열 가마니를 더 큰 것으로 채워드려야지. 그날부터 신씨의 부인은 기묘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마을에 흉년이 들어 굶는 이들이 많아지자 부인은 오히려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김 대감마님께서 마을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시네. 여기 씨앗으로 쓸 곡식을 나누어 줄 테니 나중에 가을에 수확하면 조금씩 갚으시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깍쟁이 김 대감 댁에서 곡식을 나눠준다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뒷목을 잡았지요. 아이고, 전현이 내 재산을 다 거덜내는구나. 내 쌀열 가마니도 모자라 남은 것까지 다 퍼주다니. 김 대감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냐, 한 달 뒤에 곳간이 비어있기만 해봐라. 내가 퍼준 쌀값까지 다 물어내게 하고 쫓아낼 테다. 마침내 약속한 한 달째 되는 날, 김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며느리야, 이제 곳간 문을 열고 장부를 내놓거라. 내가 내 재산을 얼마나 축내는지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신씨 부인이 담담하게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 뭐냐? 김 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분명 텅 비어 있어야 할 곳간에는 쌀 가마니 대신 더 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최상품 삼배, 산에서 직접 캔 귀한 산삼, 잘 말린 굴비 꾸러미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지난번 아씨께서 나누어 주신 곡식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으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신씨 부인이 장부를 김대감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쌀은 먹어버리면 없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얻으면 평생을 갑니다. 아버님께서 숨겨두신 아니에 사라졌던 쌀 10가마니는 이제 마을 사람 100명의 충성심이 되어 돌아왔사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은 이 마을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큰 힘을 얻으셨나이다. 김대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가 쌀을 숨겨둔 것까지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그 위기를 마을 전체의 환심으로 바꿔버린 지혜에 2번 놀랐지요. 사람들은 김대감을 향해 역시 김대감님은 대인배십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대감은 졸지에 마을의 성인성년이 되어버려 화도 못 내고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내 며느리가 내 깊은 뜻을 아주 잘 실천했구나. 거참, 기특하네. 김대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누를 수 없구나. 오히려 내 좁은 소갈딱지를 만천하에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라진 재산을 탓하지 않고 남은 재산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더 큰 이자를 받아온 이 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김대감 영감님이 여기서 완전히 백기를 들었을까요? 경제권도 통하지 않는다라. 그렇다면 이번엔 가문의 법도다. 며느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아주 까다로운 제사 예법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보겠어. 김대감이 이번엔 조상님들까지 동원하여 아주 해괴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데 과연 신씨 부인은 이 조상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조선판 지혜로운 며느리 대처 제9장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에헤이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집안행 신성한 영역인 제사상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 고집불통 김대감 영감님이 이제는 하다 조상님들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나 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통한다면 이번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예법이다. 아무리 똑똑한 며느리라도 우리 집안 귀신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절대 모를 테지. 김대감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폴폴 나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가문의 제사 비법이 담긴 가첩이었지요. 얘야, 사흘 뒤면 돌아가신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할머님의 제삿날이다. 이번 제사에는 특별히 가첩에 기록된 천상의 맛이라는 음식을 올려야겠다. 만약 그 맛을 재현하지 못한다면 너는 우리 조상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날로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줄 알아라. 아이고 어르신들, 천상의 맛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맛이란 말입니까? 가첩을 슬쩍 보니 달콤하되 혀를 찌르지 않고 고소하되 느끼하지 않으며 먹고 나면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해지는 맛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실쓰라는 소리지요. 신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시할머님이 생전에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김대감 영감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가졌는지 집안의 늙은 종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삿날 밤 병풍이 쳐지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김대감은 잔뜩 독이 오른 눈으로 제사상을 살폈습니다. 어디 보자, 천상의 맛을 가져왔느냐? 신씨 부인이 하얀 비단으로 덮인 작은 그릇 하나를 제사상 한복판에 올렸습니다. 김대감이 비단을 확 걷어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뽀얀 쌀면 한 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잘게 다진 대추 조각 몇 개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을 뿐이었죠. 내 인연, 지금 조상님을 응멸하느냐? 감히 제사상에 이까진 미음을 올리다니. 이게 어찌 천상의 맛이란 말이냐? 김대감이 불호령을 내리며 상을 엎으려던 찰나 신씨 부인이 차분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소부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아버님께서 어릴 적 크게 알아놓으셨을 때 돌아가신 시할머님께서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쌀을 갈아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묘미라 들었사옵니다. 아버님이 기운을 차리고 처음 입을 떼셨을 때 할머님께서는 이것이 천상의 맛보다 귀하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지요. 부인은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천상의 맛은 귀한 산의 진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눈물과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시할머님의 그 마음을 담아 아버님이 가장 그리워하실 그 시절의 맛을 준비하였사옵니다. 김대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상의 맛. 사실 김대감 자신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지어낸 말이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꺼내온 것은 바로 김대감의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한 입 더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쌀의 고소함과 은은한 대추의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김대감의 머릿속에는 땀을 닦아주며 미음을 먹여주던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평생 콧대 높고 딱딱하기만 했던 김대감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사상은 꾸짖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움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김대감은 한참 동안 미움을 비워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 화려한 음식만 찾았지 정작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잊고 살았구나. 조상님들도 오늘 이 미음을 드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게다. 김대감은 며느리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참된 제사를 지냈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김대감네 며느리는 귀신도 감동시킨다더니 정말이네. 여러분, 제사 예법으로 며느리를 잡으려던 김대감은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평생 품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 신씨 부인이 보여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김대감 영감이 여기서 완전히 성인군자가 됐을까요? 내 마음을 울리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집안의 질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가문의 보물을 두고 마지막 시험을 하겠어. 대감이 이번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상자를 꺼내며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지는데 조선판 지혜의 대결 그 절정으로 치닫는 제10장. 과연 그 보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요. 에라, 어르신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김대감 영감님이 이번에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조상님들의 숨결이 닿아있는 비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자 300년 동안 그 누구도 열지 못했다는 이 무구멍. 보물상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감은 비단보자기에 소중히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롱한 자개로 장식된 그 상자는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열쇠 구멍도 없고 걸쇠도 없었습니다. 그냥 꽉 막힌 나무 덩어리처럼 보였지요. 얘야, 이 상자는 우리 가문의 시조 어른께서 남기신 보물이다. 진정으로 가문을 이끌 지혜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지. 만약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상자를 상처 하나 없이 열어낸다면 내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게 넘겨주마. 하지만 열지 못한다면 너는 그저 평범한 안악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림이나 하거라.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들 김도령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부인을 바라봤고 하인들은 아이고 저건 우리 대감님도 못 여시는 건데 아씨가 어떻게 여신담?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 상자를 건네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상자의 결을 코를 대어 냄새를 맡아보고 귀를 대어 안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지요. 김대감은 사랑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건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여는 것이거늘, 며느리.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 비밀은 모를 거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김 대감이 기세등등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며느리야. 해가 다 졌다. 이제 항복하고 상자를 내놓거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씨 부인이 상자를 들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가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두레박에 가득 담긴 차가운 우물물을 상자 위에 천천히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현이 미쳤나? 가문의 보물에 물벼락을 내리다니. 김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씨의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부엌에서 뜨겁게 달군 인두를 가져와 상자 주변에 가까이 댔습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열기가 만나자 상자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그 순간 아무런 틈도 없어 보이던 자개 상자의 윗면이 마법처럼 솟아오르며 부드럽게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3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문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황금이나 보석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의외로 소박한 물건 2가지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래된 구리 거울 하나,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씨앗 한 줌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멍청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다냐? 우리 가문의 보물이 고작 이딴 것들이었단 말이냐? 신씨 부인이 거울을 닦아 김 대감의 얼굴 앞에 비추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조 어른께서 남기신 보물은 바로 이것이옵니다. 거울은 항상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라는 뜻이요. 씨앗은 가문의 번영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땅에 심은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부인은 이어 상자가 열린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 상자는 나무의 순결로 만들어졌사옵니다. 차가운 물에 수축하고 뜨거운 열기에 팽창하는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던 것이지요. 억지로 힘을 써서 열려 하면 부서질 뿐이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스스로 문을 여는 법이옵니다. 김 대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눈, 심술로 비뚤어졌던 입술, 그 너머로 자신을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일깨워주려 했던 며느리의 맑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김 대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처음으로 며느리 신씨 부인 앞에 정중히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내가 졌다. 300년 동안 우리 가문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것은 상자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빗장이었구나. 너는 상자를 연 것이 아니라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 김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씨앗을 꺼내 며느리의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내가 심거라.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내 결정에 따르겠다. 너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다. 어르신들, 이거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콧대 높던 김 대감이 드디어 며느리의 지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의 무릎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무릎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김 대감 댁 며느리가 드디어 안주인 열쇠를 받았대. 거봐,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니까. 이제 김 대감 댁에는 싸움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섭섭하지요. 집안을 평정했으니 이제는 마을 전체의 위기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가문과 관리들의 횡포. 과연 신씨 부인은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를 어떻게 구해낼까요? 조선판 지혜의 여왕, 신씨 부인의 활약상, 제11장에서 더 거대한 스케일로 찾아옵니다. 에이고, 어르신들, 큰일 났습니다. 김 대감 댁이 평화로워지나 싶더니 하늘이 무심하게도 이 마을에 석 달째 비 한 방울을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벼잎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적적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기우제를 지내며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조상님, 이대로 가다간 온 마을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김 대감 영감도 애가 타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얘야, 며느리야,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가문의 논도 다 타버리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신씨 부인은 말없이 타오르는 하늘을 한 번, 그리고 메마른 산자락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하늘이 비를 주지 않는다면 땅속에 숨겨둔 눈물을 찾아야 하옵니다. 그날부터 신씨의 부인은 매일 새벽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씨가 더위를 먹었나 보네. 산에 간다고 비가 오나? 하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신씨 부인이 찾는 것은 비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산기슭에 홀로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늙은 버드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무언가를 한참 동안 관찰했지요. 그것은 바로 개미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가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대신 오히려 바위 틈새 깊은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신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개미는 습기를 찾아 움직이는 법. 이 깊은 바위 아래에 분명 거대한 물줄기가 숨어 있구나. 신씨 부인은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 바위 아래를 파십시오. 저곳에 우리 마을을 살릴 생명수가 잠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메마른 산비탈에 무슨 물이 있다고. 그때 김 대감이 앞장섰습니다. 이놈들, 내 며느리 말을 못 믿느냐? 300년 된 보물상자도 연 아이다. 어서 파지 못할까? 김 대감의 호통에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한 길, 두 길,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흙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려던 그 순간 바위 틈새에서 차갑고 맑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진짜 물이 터졌다. 메마른 대지에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젖은 몸으로 서로를 껴안고 춤을 췄습니다. 신씨 부인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산맥을 타고 흐르던 거대한 지하 물길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소식을 들은 고을의 탐욕스러운 사또가 군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이 산은 나라의 땅이요. 여기서 나는 물 또한 나라의 것이니라. 앞으로 이 물을 마시려거든 수세물세를 내야 할 것이야. 아이고, 어르신들,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는 것도 유분수지. 마을 사람들이 목숨 걸고 판 우물에 세금을 매기다니요. 김 대감은 분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이 우물을 폐쇄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신씨 부인이 사또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또날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옵니다. 하오나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조상님의 눈물이라 그냥 바치면 재앙이 따를까 두렵사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사또나리께 이 물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특별한 보물과 함께 세금을 올리겠나이다. 사또는 보물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뜩이며 물러갔습니다. 오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주지. 보물이 형편없으면 내 목을 칠 것이야. 과연 신씨 부인은 어떤 가짜 보물로 저 탐욕스러운 사또를 골탕 먹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한 것을 바쳐야만 하는 걸까요? 조선판 권선징악의 진수, 탐과 놀이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신씨 부인의 기막힌 계략. 제12장에서 그 통쾌한 결말이 공개됩니다. 에야, 동네 사람들,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보물 생각에 입이 귀걸이에 걸렸습니다. 흐흐흐, 김 대감네 며느리가 가져올 보물이 뭘까? 금송아지? 아니면 진주구슬? 어떤 것이든 내 오늘 그것을 챙겨서 한 미천 잡아야지. 드디어 신씨 부인이 소반 위에 하얀 비단으로 정성스레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동원사또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온 김 대감은 조마조마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지요. 사또날이 약속한 보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이 보물은 아주 영험하여 마음이 깨끗한 관리에게는 천년의 부귀를 주지만 욕심이 가득한 자가 만지면 가문이 멸망한다는 전설이 있사옵니다. 사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청렴결백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서 내놓거라. 신씨 부인이 비단을 걷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것이냐?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는커녕 어제 마을 사람들이 새로 판 우물에서 떠온 맑은 물 한 사발과 작은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연, 감히 사또를 능멸해? 이 물 한 사발이 무슨 보물이란 말이냐? 그때 신씨 부인이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옵니다. 어제 이 우물이 터졌을 때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이런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이 물은 백성의 피땀이요 임금님의 눈물이라. 만약 이 물에 세금을 매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임금님의 고열을 짜내는 역적과 같다. 라고요. 사또가 당황하여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신씨 부인은 품속에서 정체 모를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나리, 마침 어제 우리 마을을 지나던 한 선비님께서 이 우물물을 드시고는 감격하여 이 서찰을 남기셨사옵니다. 그 선비님의 가슴에는 반짝이는 마패가 달려 있었사옵니다. 뭐라? 아맹어사. 사또는 그 자리에서 의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사실 신씨 부인은 어제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암행어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사또의 횡포를 이미 보고했던 것이지요. 신씨 부인이 거울을 사또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사또나리, 이 거울을 보십시오. 백성의 물을 뺏으려던 사또의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 있는지. 임금님의 물그릇을 탐낸 죄 어찌 감당하시겠사옵니까? 거울 속에는 탐욕에 찌들어 벌벌 떠는 사또의 비참한 몰골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사또는 암행어사가 들이닥칠까봐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수세고 뭐고 다 취소다. 이 물은 마을 사람들의 것이니 마음껏 쓰거라. 여봐라, 당장 가마를 준비해라. 내 다른 고을로 순찰을 가야겠다. 사또는 신발도 한 짝 잃어버린 채 동원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와, 신씨 부인 만세. 우리 우물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김대감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내 며느리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사또 놈의 간을 콩알만 하게 만들다니. 거참,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신씨 부인은 권력의 힘 암행어사를 이용해 백성의 생명수를 지켜냈고 탐욕스러운 관리를 단숨에 쫓아버렸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나쁜 사람에게는 무서운 칼이 되고 착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지요. 이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뭄은 해갈되었고 나쁜 사또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김대감 댁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왕실의 전령이었습니다. 김대감 댁 며느리 신씨를 왕실로 부르라는 어명이요. 아니, 도대체 왜 왕실에서 며느리를 부르는 걸까요? 혹시 암행어사가 그녀의 지혜를 임금님께 보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조선판 지혜의 아이콘 신씨 부인의 전설,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최종장. 과연 궁궐로 간 며느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에헤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시골 작은 마을의 며느리, 신씨 부인의 지혜가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그 며느리가 암행어사를 도와 우물을 지키고 사또를 꾸짖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직접 그 지혜를 확인해보고 싶노라.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지자 김대감 댁은 그야말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김대감 영감님은 싱글벙글하며 자기 옷보다 며느리의 비단옷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얘야, 궁궐에 가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거라.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임금님께 꼭 말씀드리고.
웅장한 궁궐마당을 지나 임금님 앞에 선 신씨 부인. 임금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신씨는 듣거라. 너의 지혜가 높다 하니 묻겠노라. 이 나라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며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더냐? 궁궐 안의 모든 대신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대감은 옆에서 사르르 떨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답 잘해야 할 텐데 하고 식은땀을 흘렸지요. 신씨 부인은 차분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옵니다. 그 눈물에는 한 가문의 원한과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어 그 어떤 천금보다 무겁사옵니다. 반대로 가장 가벼운 것은 권력자의 약속이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깃털처럼 날아가 버려 지키지 않으면 백성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 때문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셨습니다. 과연 명답이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노라. 나 임금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겠느냐? 신씨 부인은 미리 준비해온 소박한 나무 상자를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마을 농부가 갓 수확한 보리쌀 한 줌과 말의 흙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전하의 진정한 보물이옵니다. 금은 보화는 창고에 갇혀 있지만 이 흙과 쌀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전하의 나라를 지탱하는 불이옵니다. 전하께서 이 흙의 냄새를 잊지 않으신다면 조선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씨 부인에게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너 같은 여인이 내 나라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로다. 내게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내 지혜를 책으로 엮어 전국의 모든 관리와 백성에게 읽히게 하겠다. 졸지의 나라의 스승이 된 며느리 김대감은 이제 어깨가 하늘까지 닿을 기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김대감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보게나. 저기 저 나라에서 제일 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라네.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 일부러 어려운 숙제들을 내주며 단련시킨 보람이 있어. 그렇고 말고.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귀여운 허세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인자하게 웃었지요. 시아버지의 억지가 아니었다면 그녀의 지혜도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못된 시아버지 김대감은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인덕 높은 어르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씨 부인은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로 대대손손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삶에도 가끔은 김대감 같은 어려운 숙제가 찾아오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 신씨 부인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지혜로 맞선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엔 보물상자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시아버지와 지혜로운 며느리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맛깔나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